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친구가 알려줘서 사연을 듣게 되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렇게 제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다른 분들이 용기 내어 보내주신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웃고 화내고 좋아라 하며 듣고는 했죠.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그건 바로 나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만난 철면피 인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찌나 낯짝이 두꺼운지 그 낯짝을 방패로 써도 될 만큼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랍니다.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한때는 결혼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평범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죠. 결혼은 단 둘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허영심이 많고 콧대가 아주 높은 여자였죠. 물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자, 청첩장 나왔다. 어때? 잘 나왔지? 그래, 기집애야. 아주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네. 아유, 배 아파 죽겠어, 하여간. 너 정말 부러운 거 알지? 어쩌면 너는 내 고등학교 때 소원을 네가 대신 이뤄주냐? 내가 그렇게 입 닳도록 나는 무조건 시댁 식구들이랑 멀리 떨어져 살 거라고 했는데. 아, 나 지금 봐봐. 우리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그것도 고작 방 3개짜리 빌라에서. 아, 해외에 사는 시어머니라 정말 너무 부럽다. 너 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거야? 야, 야, 숨 좀 쉬면서 말해. 누가 보면 네가 나 대신에 결혼한 줄 알겠다. 그러게. 아유, 어떻게 상황이 또 이렇게 됐네. 오빠 말로는 어머님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 달 동안 계셨다가 가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긴 해. 시어머니랑 너무 가까이 사는 거는 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나저나 이런 말 다른 데서 하면 욕먹으려나? 욕먹고 말고 할 게 어딨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시집살이 안 당해본 사람들이야. 위에 대하에서 들으신 것처럼 친구들은 제 결혼을 참 부러워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해외에 거주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허영심 많고 약간 피곤한 스타일의 예비 시어머니긴 해도 고작 1년에 한두 달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이었기에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도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인데다 또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입으로 자기는 쿨한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해왔기에 저는 혹시 모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웬걸요? 쿨하기는커녕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소심했어요. 소심의 끝판왕이었죠. 그런 왕소심 예비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린 건 다름 아닌 저의 직설적인 말투였어요. 제가 말이 좀 세기는 해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말이 세서 이따금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고치려 하는데도 그게 여간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바꿔야 하니 노력 중인데 저의 그 센 말이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였어요. 매운말이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그래도 소영이 네가 참 좋은 아이 같아서 너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내 딴에는 너랑 친해지려고 애쓴 거야. 나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거센 말 때문에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백화점 로비에서 말이죠. 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으니 상견례하기 전 예비 며느리인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저한테 아주 돈을 뜯어가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어머, 나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 내가 아들만 셋이라서 딸 키우는 재미를 몰랐는데 우리 소영이 덕에 딸 키우는 기분 제대로 느껴본다. 소영아,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편하게 생각해. 알겠지? 네?
아, 네, 그렇죠, 어머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기는 개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도 너무 딸처럼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아니죠. 우선 저희 엄마는 저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처럼 하시지를 않는 분이셨어요. 전혀 다르셨죠. 우리 딸 소영이 나 이거 어떠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일단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면요. 무조건 데이트 코스로 백화점을 들려야만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이 매장 저 매장으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다 걸쳐보고 다녔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저를 보고는 "우리 딸"이라는 소리를 해댔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한동안은 저희 아빠가 저한테 딸내미라고 부르기만 해도 몸서리를 쳤었네요. "우리 딸 소영, 이거 어떠니? 너무 예쁘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렇게 부를 때면 그 물건을 사달라는 뜻이었어요. 물론 초반에 한두 번이야 제가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니 사드렸어요. 저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살갑게 굴어주는 게 싫지도 않고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겠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 "우리 딸 계산하고 와. 나는 저쪽 매장에서 둘러보고 있을게." 하고 휙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게 나가는 예비 시어머니를 제가 붙잡아서 쓴소리를 했었네요. 거기서 예비 시어머니가 울었다니까요. 아,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계산하실 거라서요. 어머니 계산하셔야죠. 어? 내가? 네. 어머님이 하셔야죠. 아니, 어떤 부모님이 자식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어머님이 어머님 거 사시는 게 맞죠. 저 다른 말 더 안 보태고요. 딱 저렇게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확 안 좋아지더니만은 입고 나가려던 옷을 탁 벗어놓고 성큼성큼 로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다닥 쫓아갔죠. 잔뜩 성이 난 채로 백화점을 나가려는 예비 시어머니를 붙잡아 제가 뒤로 돌렸어요. 세상에, 그랬더니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넌 어쩌면 애가 이렇게 매정하니? 나 소영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거 바라니? 그냥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고 나도 노력하는 거잖아. 어머니, 엄마랑 딸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뵐 때마다 마음에 드신다는 거 제가 군소리 없이 선물로 사드렸었잖아요. 그럼 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정말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거면 제가 쓰는 돈 아까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 있나요? 저는 틀린 소리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간결하게 끝낼 수 있는 말 굳이 돌려가며 애매하게 전달하고 싶지도 않았고 정확히 말할 건 정확히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의 무지한 행동이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얼마 안 갔어요. 저도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돈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의를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가 뿔이 날 대로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데이트를 하자며 저를 백화점으로 또다시 불러낸 그날을 노렸어요. 저는 그날 아예 정신줄을 놓고서 등장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죠. 어떻게 달려갔냐고요? 저렇게요. "엄마!" 엄마?" 그래. 소영아, 이쪽이야." 저는 엄마라고 대차게 소리를 지르며 예비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팔짱을 꼈어요. 그랬더니만 예비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라고요. 그간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딸 거렸어도 저는 "네 어머니"라고 선을 지켰는데 제가 저렇게 나오니 자기도 놀랐던 거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음먹은 만큼 대차게 행동에 옮겼어요.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오늘 딸한테 선물 사주시면 안 돼요?"
저 엄마랑 이것저것 쇼핑하면 기분 풀릴 것 같거든요. 괜찮죠? 저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하던 것처럼 미친 망아지 마냥 이 매장에서 저 매장으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엄마, 엄마, 저 이거 입고 나갈 테니까 계산해 주세요. 엄마, 저 이거 신고 나가 있을 테니까 계산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다 계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할 때는 뭐 사이좋은 모녀 사이 같지 않냐느니 그런 소리를 해대더니만 제가 자기랑 똑같이 구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점점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쇼핑을 원 없이 마치고 나서 이제는 좋은 데 가서 초밥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하니까 주차장 앞에서 저한테 정색을 하더라고요. 예, 소영아, 너 어째 좀 선을 넘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오냐 오냐 해주니까는 뭐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거니? 예, 난 이 CM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무슨 내가 이렇게 소비가 심하네. 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러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길래 저는 고개를 푹 숙인 뒤 하품 한번 찢어지게 크게 하고는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만든 뒤 고개를 들어 예비 시어머니를 봤어요. 세상 가련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고등학교도 연극 동아리 활동했던 걸 그렇게 또 써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제가 저렇게 하품으로 위장한 눈물 연기를 했더니만 예비 시어머니가 꽤나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세를 몰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딸 같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물건도 고르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막 해도 되겠구나. 정말 나를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해서 어머니 닮은 어머니 딸처럼 행동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 아니, 너는 왜 울고 그러니? 아이고, 그만 울어.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어? 저는 그냥 미러링 심리 효과처럼 제가 어머니랑 똑같이 하면 저를 더 좋아해 주실 줄 알고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머니랑 시간 보내면서 너무 들떴었나 봐요. 제가 저렇게 밀어붙이고 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리고 내가 뭐 얼마나 너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어이가 없었네요. 그렇게 옷이며 신발이며 사재 껴놓고 그걸 기억 못한다니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에 있는 결제 내역 보여줬죠. 그랬더니만 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잠깐 동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예비 시어머니는 목을 가다듬고 제게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그만 울고.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나도 앞으로 너한테 선 지킬 테니 너도 선을 좀 지켰으면 한다. 아니 아무리 내가 딸같이 굴렸다고 해도 그렇지. 세상에.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엄마랑 딸같이 지내자고 하셔서 아유 알겠어. 내가 너한테 딸처럼 굴라고 안 할게. 그럼 됐지.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당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눈앞에서 보게 해주니 제대로 즐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길을 한번 꺾어놨죠. 하지만 사람 하던 짓 어디 가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국에 머무는 그 잠깐 사이에 당신 아들 결혼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나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기는 뭐가 무슨 소리야? 한국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예비 신랑을 불러 앉혀놓고 저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들어와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예비 시어머니가 허영심이 많고 돈을 많이 쓰고 사람이 좀 별로였어도 그래도 해외에 사는 사람이니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라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뇨. 거기서부터 저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뭐 예비 시어머니 당신 뜻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싶다는데 제가 나는 시어머니 얼굴 자주 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특히 당신 같은 시어머니는요. 라고 소리치며 결사반대를 외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물만 계속 마셔댔죠. 그랬더니만 예비 신랑이 나서서는 자기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냐고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가 마시던 물을 뿜게 만들었어요. 뭘 왜야? 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산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니? 그리고 소영이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에 소영이 제가 신부 수업을 받기를 했겠니? 뭘 했겠니?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나도 처음 얻은 며느리인데 내가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은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머, 소영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말을 듣는데 제가 사례가 탁 걸려서 그대로 물을 뿜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물은 시어머니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대뜸 물세례를 맞는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시어머니는 짜증난다는 것을 있는 대로 드러내며 얼굴을 벅벅 닦은 뒤 다시금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소영이 너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돈 쓰는 거 보니까 과소비가 영 심하더라.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 나랑 같이 사는 걸로 하고 소영이 너 월급 통장 나한테 맡겨라. 우리 규민이가 부사장이 되면 당연히 연봉도 높을 테고 그러면 낭비벽 심한 네가 우리 규민이 돈 가지고 얼마나 흥청망청 쓰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나는 너 그때 백화점에서 돈 쓰는 거 보고 아주 피가 말랐다. 저한테 시댁살이는 물론 자기한테 월급 통장까지 맡기라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아주 있는 대로 없어지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 역시 그런 자기 엄마의 발언에 화들짝 놀라서 자기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란을 피웠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태도가 못마땅했던 건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소영이한테 뭐 죄 지은 거 있어? 왜 이렇게 네가 호들갑이야? 얘 소영아, 이 녀석 이거 너한테 원래 이렇게 죽도 못 쓰면서 지냈던 거니? 아니 너희는 대체 어떻게 지냈길래? 아우 규민아, 너 이러는 거 너희 아빠가 알면 아주 기절하실 거다. 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체 세상에 어딨어? 내가 뭘 어떻게 말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는? 이런 말이 어디 있기는 여기 있지.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니? 나는 내가 어른으로서 지켜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잡아댔으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거론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건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어요. 얘 소영아, 너 혹시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 닮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갑자기 저희 엄마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어머, 너 아이고 참네. 그래, 내가 지난번에 소영이 너희 아버지랑 통화 잠깐 할 때만 해도 아버님이 워낙에 점잖으셔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아휴, 내가 지금 상황 보아하니까 너는 무조건 나랑 살면서 나한테 이래저래 배울 게 많겠다. 어?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디 여자가 남자 귀한 줄 모르고 말이야. 남자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뭘 했나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뭘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다닐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저 자리에서 한 것이라고는 예비 시어머니가 내뱉는 그 어이없는 말을 듣고 물을 뿜은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서 난리를 피우다가 화를 내기 시작한 것뿐이었고요.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쩔쩔매는 예비 남편이나 제 앞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 부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데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피식거리는 저를 보았는지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어머, 얘 좀 봐라. 웃어? 너 지금 네 CM이 될 사람이 얘기하는데 웃는 거야? 웃긴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머, 얘 너 아주 못 쓰겠다 못 쓰겠어.
소영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못 빼어먹었구나. 우리 규민이가 부사장이야. 네가 어디 가서 부사장이나 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수준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엄마 정말 왜 이래. 그만 좀 해. 자기야 엄마가 원래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인데 오늘 아무래도 안정제를 안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 주라. 아니 얘는 너는 또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얘 소영이 너 다시 한번 아까처럼 웃어봐.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랴 저를 말리랴 제 남자친구이자 예비 신랑인 그 사람은 피골이 상접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니겠어요? 저는 더 웃어보라며 악을 쓰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죠. 아줌마. 뭐? 아줌마? 너? 이 결혼 절대 못해. 나 반대야.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인 거 몰라?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부사장을 만날 그릇은 아니죠. 겨우 부사장이 뭐예요, 부사장이? 내가 내 친구들이 고작 부사장 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냐고. 나 말릴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저 말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솔직히 그럴 만도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냥저냥 돈 좀 있는 집안 여자애랑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줄 알고 부사장인 자기 아들 내세워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했을 것인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예비 며느리 아버지라니. 자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수영이 네가 하는 말은 사돈어른이 우리 규민이가 다니는 회사 대표라 이거야? 너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장담할 수 있는 거냐고. 너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거면 이것도 혼인빙자 사기죄인지 뭔지 그걸로 너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동안 회로가 멈춘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자기 아들을 번갈아 보다가 제게 저런 이야기까지 한 거였어요. 혼인빙자라니. 막말로 혼인빙자 사기는 제가 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파렴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1년에 한두 번이나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와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예비 신랑에게 곧장 이야기했어요. 소영아, 일단은 내가 아까 자기한테 말한 것처럼 엄마가 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엄마 돌려보내고 올 테니까 자기랑 나랑 이야기를 좀 더 하자. 오늘 일 오해 풀어야 할 거 아니겠어. 오해 풀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아닌 거지.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나 규민 씨 어머니 정말 별로였거든. 허영심 많으시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시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규민 씨 어머니랑 백화점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거기 직원들 무시하는지 제대로 봤거든. 그래도 해외에 계시는 분이니 자주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아니지, 안 그래? 저의 날카롭고 차가운 저 말에 예비 신랑은 순간 얼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튕겨져 나가듯이 급발진한 예비 신랑은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아버렸죠.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여간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내가 그래서 한국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도움 준 적이 있냐고. 내가 이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기나 해? 나 이 결혼 엎어지면 당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얘가 왜 이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는.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얘 이거 안 나? 저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 멱살을 잡았다가 이내 제 손을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죠. 자기 엄마를 절대로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자기랑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만약이라도 엄마가 한국에 들어오잖아? 그래도 내가 절대 소영이 네 눈에 안 띄게 할게. 한국 들어왔다 간 줄도 모르게, 너 조금이라도 모르게 할게. 소영아, 그러니까 제발, 어?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을 없는 게 어딨어.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데 엄마가 무슨 상관 있겠어. 안 그래? 애걸복걸하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어요. 아, 이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직감적으로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예비 신랑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해준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야, 재수 씨는 좋겠어요. 규민이 이 자식 조만간 회장님 소리 듣겠던데요. 투자 CEO 회장 사모님 되시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면 너희 부부는 둘이 합쳐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거냐? 야, 아주 그냥 조만간에 나라 하나 세우겠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에이, 그런 게 있어요. 아, 나쁜 거 아니고요. 규민이 저 자식이 워낙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예비 신랑이 절대 파혼은 안 된다고 매달리던 그 순간 저 말이 떠오르더군요. 투자 CEO라니. 제가 아는 한 예비 신랑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저를 만났고 차근차근 승진까지 하게 된 케이스일 뿐 그 사람이 무언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규민 씨, 혹시 나 모르게 뭐 일 벌린 거 있어? 어? 내가 자기 모르게 벌이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울던 그 사람은 제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뚝뚝 흘리던 눈물을 싹 멈추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만 이내 저한테 어떻게 하라냐고 묻더군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옳다구나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규민 씨 친구들이랑 내가 술자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냥 한번 살짝 떠본 것뿐인데 그 사람은 제게 모든 사실을 줄줄줄 읊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내가 이번에 친구가 회사 하나 차리면서 상장하는 게 있다고 하길래 이번에 장인어른이 나 부사장 승진시켜 주시면서 내 명함도 나왔겠다. 그 친구 놈이 내 이름만 좀 빌려주면 상장하면서 투자받는 돈 나한테 일부 주겠다길래 내 이름 빌려줬었거든. 글쎄 예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투자회사 상장 조직단에 끼었던 것이었어요. 나름 중소기업의 부사장이 되었으니 그 사람 주변의 똥파리들이 돈이 될 것 같아 예비 남편을 꼬드겼던 거죠.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돈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일부 투자도 하고 사람들도 끌어다가 거기에 투자를 하게 만든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그 자식이 잠적을 했어. 연락도 안 받고. 다른 사람들 말로는 해외로 도망간 것 같다고 하는데 해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안다고 해도 해외에서 그 자식을 어떻게 잡냐고. 상황은 최악이더군요. 예비 신랑은 그 친구가 사기친 투자 사업 거기에 코가 낀 것이었어요. 중소기업의 부사장이 투자했다길래 믿고 투자한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피해자들한테 시달려왔다고 그제야 고백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상금을 어떻게든 갚아주겠다면서 겨우 피해자들을 진정시켰던 것이었죠. 장인어른이 그러셨었잖아. 결혼하고 나면 내 앞으로 건물 하나 맡기실 거라고. 그거 하나 믿고 있었어. 아무리 승진을 했다고 해도 내 월급으로 그 많은 피해자들한테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거잖아. 그 돈으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어. 참 대단하다. 아니 겁이 없는 거야? 돈은 내 손에 들어와야 그게 내 돈인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거야.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대단하다. 그 사람은 저희 아빠가 자기한테 건물을 맡기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들 입을 막을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오로지 그 건물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기 엄마한테 질려 파혼을 하자고 하니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믿었던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자 이번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 빌었어요. 소영아, 너 우리 규민이 감옥 가게 둘 거니? 너도 규민이 감옥 가는 거 싫잖아. 아, 쟤 어릴 때부터 내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란 애야. 학교에서도 개근상 받고 우수상 받고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애라니까. 그냥 이번에는 친구 잘못 만나서 저 녀석이 잠깐 잘못 길든 거잖아. 어? 내가 너한테 했던 말 다 취소할게.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지던 건 어디 가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감옥 신세지면 정말 안 된다면서 제게 온갖 말을 다 해가며 싹싹 빌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의 동요가 일기는커녕 더 역겹게 느껴졌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손익 따져가면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는 앞서 한 행동 일절 상관없이 저한테 굽신거리는 거잖아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저한테 매달리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고 제 가방을 들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 모자한테 이야기했죠. 이 결혼 없던 일로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어머니 딸인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랑 어머니 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 집으로 어머니 딸 자식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규민 씨, 그리고 당신도 참 웃긴다. 우리 아빠가 건물을 맡긴다고 하셨던 거지 언제 당신한테 명예까지 주신다고 했었어? 김칫국도 적당히 마셨어야지. 그리고 규민 씨가 멋대로 우리 회사 이름 거론하면서 이미지 망친 거? 그거는 내가 아빠랑 얘기해서 법적으로 절차 밟을게.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매정하게 벗어나서 나왔어요. 뭐 너무나 뻔하지만 당연하게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저의 뒤를 쫓아나와 미친 듯이 매달렸죠. 그렇게 끝내는 건 말도 안 된다느니 이제 와서 결혼을 물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쩌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예비 시어머니가 해서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서 이야기했죠. 아유,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파혼하는 게 창피하겠어요? 차라리 파혼하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막무가내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다가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뒤에서 우리 아버지 회사 이름 팔아가면서 사기친 것 때문에 이혼하면 그게 더 창피한 거죠. 소영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어? 내가 너한테 사과했잖아. 뭐 내가 더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니? 어? 내가 얘기했잖아. 난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훨씬 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규민이만 생각해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니겠어? 제가 미쳤나요? 제가 정신머리가 나가지 않고서야 그 인간들 이야기를 들을 리가 있지 않았죠. 예비 시어머니가 뒤에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도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한 채로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자리에서 나온 채 아빠한테 갔어요. 솔직히 너무 창피했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파혼을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빠한테 찾아가 내가 만난 남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그 엄마라는 사람 역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다. 그래서 파혼을 했고 그 즉시 아빠한테 온 것이다 이야기를 마쳤어요. 잘했네. 잘했어. 그런 인간들이랑 더 깊게 엮이기 전에 끝낸 거 그거 잘한 거야. 그런데 이 망할 놈이 뭘 어째? 우리 회사 이름을 팔고 다녔다고? 아이고, 내가 그 자식 그럴 줄 몰랐다.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사람 보는 눈 높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아직도 멀었나 보다. 저희 아버지는 의외로 저의 파혼 이야기를 쿨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다만 화를 누르지는 못하셨죠. 저의 예비 남편이자 아빠한테는 예비 사위였던 그 사람이 아빠의 마음을 배신하고 뒤에서 자기 돈이나 챙기려고 한 것,
그리고 멋대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로 마음먹으신 것이었어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얘기해봐. 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다닌 건지. 아이, 우리 회사 이름을 왜 자네 사적인 활동에 언급을 한 거며 그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한 건지 말을 하라고. 그래야 우리도 뭐 어떻게 대응을 앓고 다니겠어.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로 아직도 소영이 많이 사랑해요. 저 이렇게 소영이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는 예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사무실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물론 그 사람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회사 이름을 사적으로 팔고 노는 직원을 회사에 둘 이유는 없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셋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사 담당 변호사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아빠는 아직도 장인어른이라는 소리를 해대면서 저와 다시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외치는 그 사람한테 호통을 치지도 않고 경멸한다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죠. 이것 봐요, 김규민 씨. 이미 자네 어머님이 내 딸아이한테 실수를 하신 거고 더군다나 김규민 씨가 회사 이름 거론해서 사기치는 것까지 알게 된 마당에 내 딸아이가 김규민 씨랑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 득실거리는 집안에 내 딸아이를 시집 보낼 것 같나? 그건 자네도 너무한 거지. 아빠의 차가운 반응에 그 사람은 이미 멘털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변호사까지 떡하니 앉아있으니 이미 자기는 사기죄로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더 멘털이 나갔던 전 남자친구는 아빠와 회사 변호사 앞에서 모든 사실을 술술 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음을 돌려서 자기와 다시 결혼을 할 줄 알았던 것이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나 그만 쳐다보고 네가 해야 할 말이나 집중해서 해. 그렇게 운다고 뭐가 달라져? 소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미안한 건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이미 끝난 거야. 구질구질하게 우리 아빠 앞에서까지 또 눈물 흘리면서 나랑 쇼할래? 그만해 정말로. 없던 정 더 떨어지겠다. 저는 이미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한테 마음을 접은 뒤였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모든 자백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빠 회사에서 보내는 고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고소장이 날아갔을 때도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아주 난리가 났었었죠. 저희 아빠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는 아빠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겠다면서 진상짓을 부렸거든요. 내가 여기 대표님이랑 사돈 맺을 사이예요. 정말이라니까? 아니 어떻게 사위 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냐 이거야 지금. 나오라고 그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당장 내려오라고 해도 뭐 묵묵부답이고. 이러다 내 아들 교도소 가면 내가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알아? 나오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렇게 회사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덕에 직원들만 좋은 재밌거리 두고두고 본 거죠. 창피한 것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갈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부녀를 두고 회사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짓을 할 때마다 경찰에 불려서 끌려나가기를 수십 번 반복했죠. 또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고래고래 진상짓을 하는 게 안 먹히자 이제는 수단을 바꿔서 접근을 해왔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저도 다 끝난 마당이지만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어요. 경찰 부르는 것도 이제 민망해서 부르지도 못할 정도고요. 예, 소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자리에서 너희 어머니 얘기한 것도 미안하고 너한테 내가 막말한 것도 미안하고 내가 더 이상 다시 우리 규민이랑 결혼하라는 얘기도 안 할게.
대신에 우리 규민이 고소한 거 그것만 좀 취소해 줘라. 응? 죄 지은 걸 어떻게 취소를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죠. 아이 아줌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는 바꾼 수단이 다름 아닌 동정심 유발이었어요. 그 아줌마의 아들, 저의 전 남자친구는 결국 피해자들한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죠. 그 아줌마는 당신 아들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리자 이번에는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그러더니만 당신 딸 버린 저에게 죄송해요 라는 소리까지 연신 질러댔어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아니겠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게 매달리는 그 아줌마를 밀어냈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셔도 정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게 좀 적당히 하셨어야죠. 혹시라도 규민 씨 다른 형제분들이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면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아줌마가 아줌마 아드님 앞길 막으신 거예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아, 이럴 거냐고, 이 나쁜 거사. 아이고, 우리 규민이 인생 어떻게, 우리 규민이 어떻게 하냐고? 매정하다고 해도 저게 저의 진심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울부짖는 전 남자친구의 엄마를 뒤로 한 채 제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한때는 저의 예비 신랑이었던 그 남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법정 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자마자 구속이 되어 그대로 교도소를 향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와 저희 아버지 역시 회사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건으로 해당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는 걸 봐야 했거든요. 솔직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는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었겠죠. 아련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뒤돌아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슬퍼 보여서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인간이 정확히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나간 것.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죠. 아유 참 징글징글하다. 그 자식 결국은 그날 너한테 욕하고 한 게 그 자식 진짜 모습이었던 거네. 그래놓고 뭐? 그렇게 너한테 매달리고 불쌍한 척했던 거야?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거야. 누가 아니래. 어떻게 보면 또 그 인간 엄마한테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때 그 사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부사장 됐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나한테 거드름 안 피웠으면 일이 파혼까지 갔겠어? 절대 안 갔지. 그것도 맞네. 참 여러모로 대단한 집구석이다. 그 자식 너한테 뭐 편지 같은 건 안 보내냐? 아우 거기서도 편지 같은 거 보낼 수 있다며. 안 보냈을 리가요. 그 인간 아주 찌질함에 극을 달렸습니다. 친구의 염려대로 저의 전 남자친구는 교도소 안에서 저에게 구구절절한 러브레터를 보내왔어요. 실형을 마치고 나가면 다시 저랑 잘해볼 기회를 갖고 싶다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랑도 인연을 끊을 거고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끊어낼 수 있다는 말까지 적어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 편지에는 단문을 보냈어요. 다시 한번 나한테 편지를 보내온다면 나는 너를 스토킹 관련죄로 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스토킹 관련법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엄해져서 그 사람이 제게 보내온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심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더니만 그 인간 저한테 편지 보내는 걸 바로 그만두더라니까요. 거기까지가 딱 그 인간 한계였던 거겠죠. 그렇게 찌질한 인간과 파혼을 마치고 나서 지금의 저는 다시 싱글 라이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인간이 앉아 있었던 부사장 자리에 앉아서는 저희 아버지 일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아빠는 굳이 부사장 자리를 제가 채우지 않아도 되니 마음을 좀 추스리고 쉬다가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 사람에게 네가 놓친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저의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한테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놓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이를 악물고 이를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보신 저의 파운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좋은 남편과 소중한 나의 아이들 2명과 함께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갈 줄 알았어요. 푸른 잔디가 있는 전원주택에서 대형견도 키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삶이라는 게 제가 원했던 대로는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제가 그려오고 꿈꿔오던 인생을 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길고도 길었던 저의 파혼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